세제에 대한 개혁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됐고 그런 투기적 수요가 지금 가장 강하게 나타난 쪽이 채권 시장입니다. 명목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을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페드도 연방정부도 싫어하지 않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 네. 이런 걸로 연결되는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미국은 완만한 침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 침체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침체.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침체가 아닌 나라가 없다. 다만 러시아는 빼고. 사실 이번에 그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꺾였다. 그 CPI 지표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들을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7%인데 엄청나게 높은 거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돈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돈이 그 금융권 월가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각 기업이나 가게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중에 돌면서 더 심각한 폭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요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안 잡힐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 잡힐 거야라고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전년비로 보면 내년도 가면 당연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올해는 고물가, 내년은 중물가라고 치면 중물가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말씀을 되게 포인트를 미리 짚어주셔서 감사드린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 때 MMT 현대화폐 이론으로 돈을 풀었는데 그 네. 돈을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그때 통화 화폐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푸는 것이 일정한 버블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풀더라도 결국엔 경기를 진작시키고 이 다음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쪽입니다. 이것을 세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 사실상 돈을 풀어서 약간의 버블 요소가 수요만 창출시키는, 그러니까 수요 쪽 사이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세제 개혁을 잘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면 그들의 부채도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화되면 다시 건전한 산업적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이 논리였고 그것은 이제 통화를 공급하면서도 우리가 수정된 케인지안적인 접근으로 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이제 하던 와중에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제 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개혁을 못했다는 건 뭐냐면 수요 쪽 사이드에서 버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기적인 그 자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 소화 과정을 못 거쳤고 그나마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서 그 대기업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들한테 이제 그 증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했는데 거기서 제조업은 또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롤하게 지금 세금으로 재정 건전화와 그 MMT로 돈을 풀린 것들을 다 흡수를 못한 상태이다 보니 그런 돈들이 아직도 수요 사이드에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고용시장의 좋은 부분과 그런 투기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약간은 그전보다는 약하지만 버블의 양상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유발시킬 요소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 때문에 지금 가라앉는 것 같지만 언제든 쉽게 바로 맞습니다. 튀어오를 수 있는 네,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연준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그 70년대인가요? 그 아서번즈 네. 그 연준 의장이 있었을 때 좀 꺾였다 싶으면 다시 좀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뭐 이게 네. 그 변동성이 아주 심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강하게 매파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전히 뭐 오늘 연준이 얘기했듯이 2%뭐 이렇게 잡힐 때까지 이게 하나의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자꾸 이런저런 이러면서 속도 조절론이 됐든 뭐가 됐든 얘기하면서 꺾였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 피벗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우리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그게 올바른 건가요? 이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세제에 대한 개혁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됐고 그런 투기적 수요가 지금 가장 강하게 나타난 쪽이 채권 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고 파월 의장의 신뢰성이 확보가 됐다. 그냥
오버럴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 아직도 강하게 머물고 있고 거기에서 투기 수요를 계속 유발시키는데 그것의 지렛대 효과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물론 수요가 감축되니까 어쨌든 원유는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중간중간 원자재 가격이 언제든 들어올릴 수 있는 요지가 되고 이 금리 채권 시장의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이 과연 뭐냐면은 정부 페더럴 그러니까 그 연방 정부에서도 그것을 사실은 지양하지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구조이고 페드도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페드의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안정화되는 게 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것을 약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를 지렛대로 하는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도 언제든 좋은 게 있으면 항상 기대감을 부풀리려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중동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금리도 세제를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세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먼저 힘들어지고 그게 축차적으로 금융시장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세제 개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이든 정부 출범을 하면서 그 트럼프 시대 때 그 세율을 갖다가 너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8% 정도 되는 기업 세율을 법인세. 네, 법인세를 21%까지 낮춰놨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돈을 내지만 또 감면을 받고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놔서 그게 실제로 그래서 나가고 들어온 것을 다 내수를 해보면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실효세율이 15%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적자 규모가 트럼프 시대 때 한 8조 달러 이상 늘어났거든요. 전 국가 부채 자체가. 그래서 28조 달러까지 이제 육박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좀 줄이면서 그래서 재정도 건전화하겠다. 그래서 세율을 높이고 동시에 이제 재정 건전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차입을 좀 덜 하면서도 결국 안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출범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이제 흑자 재정이 소폭 나야 됩니다. 바이든이. 근데 지금 추산된 미국 의회 예산처 숫자를 보면은 올해 말로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한 4.5%,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4%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조세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전 세계 기업 세율을 갖다가 15% 최소 15% 맞추자 했는데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못 하고 있죠.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 쪽에 대한 압박감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사실 기본이 되어서 영국도 지난번 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발현이 된 거고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지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위기가 살아 있다. 그렇죠. 위기의 요소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까지 가장 큰 세계적인 위기의 도화선처럼 보여졌던 것이 이제 또 강달러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 이제 약달러로 약간씩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한해 원엔 달러 원화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1,300원대 깨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 이런 강달러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또 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달러의 흐름은 사실은 조금 정책적인 요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제 추산인데 지난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부에서 세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갈 길이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친환경 쪽에도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 차입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부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채권 발행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채권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목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을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페드도 연방정부도 싫어하지 않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번에 생각해 보시면은 7월, 8월까지 일본이 미국채를 던지면서 달러 강세가 되게 심했었고 결국에 미국 자산은 다 판 다음에 달러는 계속 이제 뭐 불안의 양상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엔화 매수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시점에 됐을 때 미국의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고 동시에 엔화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근데 빠르게 떨어질 때 시장 금리 안정화도 있었지만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이 미국 재무부에서 규정하는 환율보고서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순매수 개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추산해보면 1,000억 달러 이상인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환율보고서상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다라고 제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용인을 해주면서 그리고 일본이 더 이상 미국채를 팔지 않는 금융시장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일본과 미국 간의 어느 정도 담합적인 교합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달러가 더 큰 강세로 좀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낮아지려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달러 부채에 대한 경감들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는 걸 확인해야 레벨이 더 확실하게 다운이 될 텐데 앞으로의 그림은 좀 그렇진 않다. 뭐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횡보의 그림이 보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폭락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상 현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엔화를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동안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제한 그 아베노믹스인가요? 돈을 무제한 풀던 그 후유증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일본 경제는 상당히 위기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 경제의 어떤 블랙스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로 일본을 꼽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상황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 닛산, 뭐 혼다 이후로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물론 이제 수출 의존도가 그들은 한 20%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일본 경제가 한때 이제 동해 대지진 이후에 계속 살아날 수 있었던 게 엔 약세 때문에 거기에 브랜드 가치까지 도와주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제 반도체까지도 잘 되다 보니 외부에서도 유입이 좀 잘 되고 그러한 요소들이 내부에 있는 디플레이 요소를 갖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메꿔주면서 경제가 괜찮은 듯 보였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오면서 본질적으로 기업의 체질들이 굉장히 약화된 게 거의 한 7, 8년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는 더 높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일본의 물가도 거의 3%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단어이지만 성과 후가 다른 게 뭐냐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안 좋다.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 해석을 하는 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그 경제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의 어떤 소득은 조금씩 늘어났을 수는 있어도 내국 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거의 깨진 상태이고 깨진 상태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BOJ가 돈을 계속 이제 메꾸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엔화는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여전히 이제 금리 컨트롤 정책을 하고 있고 금리 갭이 벌어지니까 계속 엔 매도로 갔었죠. 근데 아마 이게 이제 형국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뭐냐면 엔화는 이제 다시 강세로 약간 이제 전환이 됐죠. 안정세가 됐고 내년 3월이 되면 아마 그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하기 때문에 차기 총재가 오면서 이런 지나친 본원 통화 완화 정책은 안 한다. 그러면 엔화는 여기서 좀 강세로 갈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조금 더 강세로 간다면 그나마 엔 약세 때문에 어떤 수출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줬던 부분들도 깨지면 여기서 오히려 일본 경제는 내년도에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내수의 구조적인 결합 요인하고 기업 체질의 악화, 거기다가 경쟁력 부분을 좀 메리트로 만들어줬던 환율 부분이 오히려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 나라들마다 다 위기의 그 불꽃들이 다 있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미국의 뭐 강달러 현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역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예, 이러한 예. 현상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을수록 환율은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무슨 채권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그- 우리 저 PF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 PF 부동산. 신종자본채권, 예. 네. PF 부동산 문제로 증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금융 이쪽에 뭐 돈맥경화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좀 약간 풀리는 듯 하지만 결국 부동산 하락하고 맞물려서 내년도에 또 상당한 부동산 위기가 오고 그것이 결국은 또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정리를 볼 필요가 있는 게 개연성은 당연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 시장에서 너무 매크로 영역으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하게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 쏠림은 너무 강했어. 다 아시겠지만 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PF 시장 자체는 그 쏠림이 되는 현상의 수요와 가격을 바탕으로 작년도에 중소건설사들이 돈을 다 투자를 받고 땡겨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예상 매출이나 순이익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견기업사가 내년도 그러니까 그 이제 22년도, 23년도에 대해서 일단은 이익 규모를 갖다 조 단위로 이제 잡아놨는데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첫 번째 분양이 안 되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이 결국에 지방 시장에서 더 중심이 돼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견기업사들 같은 경우는 지방 시장이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기대 수익, 이러한 가격 탄력성이라면 기대 수익이 이렇게 클 거야라고 측정했던 금액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빨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기 불량이 있었고 거기에 공사 원재재에 대한 원가 비용들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자신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다 힘든데 여기다 누가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된 그 ABCP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련된 금리들이 시장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의 어떤 CDS 리스크로 볼 것이냐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근데 건설사업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게 부동산 자산 가격의 어떤 급락과 부채 경착륙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CDS를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 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당연히 우리는 부동산의 의존도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어떤 흐름에서 네. 그렇게 본다면 환율까지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신용 경색, 뭐 네네. 신용 위기, 뭐 CDS 프리미엄 네네. 이런 걸로 연결되는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미국 완만한 침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 침체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침체. 예. 결국 이제 수출에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수출에서 당장 좌우되는 게 수출 증가율 좋고 경상수지 좋을 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이제 정부에서 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해줄 때보다도 수출만 잘 되면 설비 가동률은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흥풍이 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국 시장에 이제 미니마이즈 되면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잘 풀어가 나가지 못하면은 구조적인 침체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침체는 한국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얼마나 일찍 끝날 것이냐 혹은 오래 갈 것이냐의 문제 구조적으로 네. 그러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저희 이제 선행지수, 그러니까 OECD에서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들마다 좀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근데 네. 가장 GDP보다도 오히려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혹은 내수 중심의 국가에 맞춰서 가장 선행적으로 어떤 경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를 이제 구성해서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 혹은 후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GDP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 100 이하로 가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 후퇴가 시작이 됐다, 위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OECD 전체 국가들도 사실 지금 후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관건은 여기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공백이 남아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도 미국은 완만한 침체고 위기로 가는 나라는 또 별개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는 뭐냐면 차별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 거예요. 내년도도 힘들 거고. 근데 여기서 내수에서 기축통화인 국가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외부 차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분위기가 안정화되면 그 차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을 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그래도 뭐 적자 재정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발행이 그러면 되게 잘 될 거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많이 살 거냐? 근데 금융시장 자체가 내년에도 녹록치 않으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국가는 내년도에 완만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이제 24년도 초는 소폭이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침체가 아닌 나라가 없다. 다만 러시아는 빼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뭐 안 좋아요? 러시아가 이 보시면은 선행지수가 OECD 이제 국가들의 선행지수가 이렇게 침체 양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네. 러시아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보면 실업률, 양극화, 소비 안돼 전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원유 생산 기업들을 국유화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그게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잡히고 그게 재정 쪽도 크게 흑자폭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지표 몇몇 가지만 보고 나면 사실은 원유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승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것을 인도와 중국에 많이 수출하면서 충분히 수출하면서 그래서 외부적인 지표를 잣대로 놓고 보면 러시아는 경기가 밖에서 보면 좋아 보인다. 이걸 포테킨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밖으로 보면은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 안에는 병들어 있는 국가. 지금 이게 바로 러시아의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 내년도 그 세계 경제,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상황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이 되면 뭔가 확 달라지지 않겠느냐,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러시아의 저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니면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경제적 여력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아, 러시아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많은 전비를 쓰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무마를 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야라고 보지만 아직은 버틸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의 해석하는 시선하고 그 실제 내부의 사정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재정 쪽이 유지가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동의는 충분한 것이고 물론 내부에서도 일각의 현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비판이 좀 강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비판이 강화되면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수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더 세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원동력을 좀 만들고 있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번에 그 유가 상한제를 갖다가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이제 60불로 딱 만들어 놓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약간 뭐가 됐냐면 자승자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60불 이상인 상태에서는 이제 러시아 원유를 안 산다. 네. 이런 정책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원유 교역을 더 잘하게 해주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선이 60불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 전에 이것보다 더 싼 가격에 판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불 수준에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협력을 하면서 원유를 갖다 거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그들도 거래를 합니다. 내고를 합니다. 근데 60불을 정해준 거죠. 정해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 거기에서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제 해상 운임까지 비용을 치면 우리 조금 더 싸게 해줘.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들의 거래 자체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좀 여력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죠. 네, 그렇군요.